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외국인의 시선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순전히 외국인들이 한국을 겪었거나 여행했거나 또는 한국에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비판적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인데 그 배경은 18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다양합니다. 아직 서양의 한국이 알려지기 전 서양의 다양한 매체에서는 한국을, 아니 조선에 대해 다양한 기사들이 있었고 이러한 기사들을 원문으로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70개가 넘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가급적이면 제 의견과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고 타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호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외국인의 시선은 얼마나 객관적일까요? 한국은 1800년대 후반까지 서양인들에게는 알려진 것이 없는 은둔의 국가였습니다. 서양인들은 한국을 단순히 황금이 많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개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나 우리 한국은 그리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1700년대 말부터 천주교 신부들이 하나둘씩 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1876년 개항 이후 미국을 비롯 수많은 나라와 통상을 체결하면서 선교사, 기자, 여행가, 학자 등이 마음 놓고 조선을 드나들었죠. 1843년 창간에 1944년까지 100년간 존속했던 프랑스의 일리스트라시옹이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에드와르 차통이라는 인물이 창간한 이 주간지는 189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잡지에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867년 1월 19일 일리스트라시옹에는 조선 탐사라는 제목의 서신이 한 편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원문 그대로 전달합니다. 일리스트라시옹은 흥미로운 사건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도 독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알기에 주저없이 이 서신을 보냅니다. 프랑스에서 중국과 일본보다 멀지만 두 나라와 비슷한 이웃국과 어쩌면 형제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봤을 것입니다. 선교사회 신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먼 타양까지 누가 올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뱃사람들에게도 물에 잠긴 이 주변 땅은 쓸모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은 최근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탐사한 중국이나 일본만큼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프랑스와의 통상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거래의 안전이 최소한도 보장되지 않고 전함도 가지 않는 곳에는 상인들도 발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조선인들은 국내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배보다 더 잘 만든 배에 선구를 잘 갖추고 배를 능숙하게 몰아 바다로 나갑니다. 해적질을 하는 모습이 마치 매일 말레이시아 바다를 누비는 대담한 해적과도 같습니다. 중국의 동해안은 모두 이런 형태의 약탈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상하이와 닝보의 통상도 아주 지독한 곤욕을 겪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선의 해적들이 유럽이나 미주의 선박을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866년 8월 9일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선주 프랜스턴의 지휘하에 지푸에서 출항하였습니다. 배 위에는 한 명의 중국인 조타수와 두 명의 영국인 호가스와 토머스가 타고 있었습니다. 왕궁이 있는 수도 서울까지 연결된 장강에 다다랐을 때 조선의 배들이 접근해 셔먼호를 둘러싸고 거칠게 납포하였습니다. 토머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선원들과 승객들을 선실 간이 침대에 묻고 약탈을 마친 뒤에 떠나면서 배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인들이 단순히 약탈과 노략질만 해왔기 때문에 이 끔찍한 행위는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 6월 카를린 선장이 이끄는 서프라이즈호도 약탈을 당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멀쩡히 상하이 인근에서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선을 따라 선박을 끌고 온 로즈 해군 소장은 이 같은 해적질에 대해 자발적이든 강제로든 명백한 사죄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로즈 해군 소장은 중형 군함인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투함인 데룰레도호와 포함 타르디포호를 이끌고 주프에서 출발하였고 9월 22일 장강에 도착하였습니다. 항해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데룰레도호가 침몰한 일도 있었지만 즉시 수리되어 곧바로 강 어귀에 있는 강화도를 지나 조선의 수도 서울까지 3000리를 달렸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같은 군함들의 행렬로 인해 조선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선 적대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돈을 지불하면 비축할 식량과 신선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당수의 정크선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대포 몇 발로 성가실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적대적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찬을 마치고 나서 주프로 돌아갈 탐사를 준비하였고 그 후 중요한 거점지인 강화성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도는 강어기에 있는 섬입니다. 조선 통상의 필수적인 창고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엄청난 양의 쌀이 이곳을 통해 보급되는데 극동지역에서 쌀은 우리네 밀과도 같은 주식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모두 강화도에 하역해 값을 치르고 조선 팔도에 유통됩니다. 강화도를 공격한 것은 결정적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로즈 해군 수장은 프리기타민 게르에로와 중형 군함인 라플라스호, 프리모게호, 소형 쾌속 전투함인 데를레도호와 키엔찬호, 그리고 포함인 타르디포호와 레브레트노와 함께 출격하였습니다. 게르에로, 라플라스호와 프리모게호는 정박과 상륙에 성공하였고 요코하마의 소총수 부대가 상륙하는 동안 대포함들은 강화성을 지키는 총탄으로부터 아군을 엄호하였습니다. 게르에로호의 올리비에 함장이 선두에 섰습니다. 조선군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올리비에 함장은 10월 15일 강화성을 점령하였고 10월 16일 아침에는 전군을 통솔하여 강화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4m 높이의 두꺼운 성벽과 화승총으로 성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성벽에서 화살을 쏘아대던 궁수들은 물론 빗발치던 화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화부 청사의 성 앞에서 조선군의 유달리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세를 몰아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깃발이 도시 곳곳에 휘날렸습니다. 우리는 한강 어귀를 손에 넣었고 서울까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요 정당한 사죄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강화성 점령에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는 오직 협상만이 우리 해군의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우리가 손에 넣은 대포와 수많은 소총, 각종 탄약과 보급품 외에도 강화도에서 발견한 은화가 가득 담긴 상자 20여 개로 이번 원정에 소요된 비용을 넉넉히 충당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867년에 일리스트 라시옹에 게재된 이 서신은 우리 한국에서는 병인양요라고 부르는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1400년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서양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에 땅 따먹기 하듯이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1800년대 접어들면서 서양의 힘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동아시아에 출현한 서양은 이전의 서양과 많이 달랐습니다.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됐었죠. 서양과 동아시아의 최초의 충돌은 1840년 중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중국의 난징조약을 강요해 홍콩을 넘겨받았고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강제로 개방시켜버렸습니다. 1860년 영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프랑스와 연합해 베이징을 점령하고 중국과 베이징 조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베이징 조약에 따라 중국은 중국 내륙 하천의 통행권까지 전부 넘겨주게 됐는데요. 이제 서양은 중국 해안의 항구뿐 아니라 내륙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이른 겁니다. 당시 중국의 패배는 조선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을 강화해 군대 제도를 개편하고 한양으로 접근하는 길목인 강화도 일대의 군사력을 증강시켰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비난받습니다. 19세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던 시기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각지로 번져나가면서 유럽은 산업국가로 변모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농업국가로 머물렀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든 군사적인 면이든 그 어떤 것도 유럽과 경쟁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1866년 병인년에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프랑스 신부를 잡아 처형했는데 이는 대원군의 마음속에 서양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양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천주교도들이 이에 호응해 조선을 위기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결국 1866년 10월 프랑스 군대는 조선을 침공해 강화도를 점령했습니다. 명목은 프랑스인을 처형했다는 것이지만 실제 목적은 통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병인양요라고 부르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기습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당연히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던 프랑스는 정족산성 전투에서 조선 의용군과 사격술이 능한 포수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조선에서는 5명이, 프랑스에서는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조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고는 철수해버렸는데요. 이때 프랑스군은 철수하면서 외교장각 도서 등 온갖 문화재와 은괴를 약탈해갔습니다. 병인양요는 서방국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조그만 국가가 산업을 기반으로 온갖 무기를 보유한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다른 서방 국가들의 침략 야욕을 꺾어버린 것이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로부터 일주일 뒤 같은 신문에 실린 기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동아시아를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 조선을 자세히 탐사한 후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